너 감히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그릇이 누구 것이었는지 알아? 내 딸의 것이었다. 내 남편, 그 자식이 내 딸을 죽였어.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남편은 살인자였다.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은 피를 묻히게 될 거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내 차례다. 연나야. 그 애처럼 너도 여기서 끝나야 해. 안 돼. 조선에서 여자는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그곳이 지옥이라면 나는 연나. 시댁에서 남편을 잃고 7년 동안 갇혀 살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 집안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운명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조선에서 도망쳐야 했다. 제 이름은 연나예요. 조선의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일 뿐인 저에게 특별한 점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고을, 평범한 중류층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서당을 운영하는 선비였고 어머니는 조용한 성품의 현명한 분이셨어요. 저는 5남매 중 둘째 딸로 어릴 때부터 남들처럼 규방에서 자수를 놓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 운명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여자는 좋은 집으로 시집가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 말대로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에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시집갔어요. 신랑은 양반가 출신이었고 그의 가족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혼사였지만 저는 그 가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날 밤 저는 혼자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 즉 제 남편 지호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된 자는 시댁의 법도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엄격한 가풍을 유지해왔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관심했고 시댁에서는 저를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하루 종일 한치의 실수도 없이 행동해야 했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남편 지호는 원래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꺼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시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인들은 항상 눈치를 받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그저 가문을 잇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어요. 그렇게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지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사고라고 했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낙마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은 말을 능숙하게 탔고 그렇게 어이없이 죽을 리가 없었어요.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집안에 뭔가 있다더라. 저번에도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다던데. 혹시 저주받은 집안이 아닐까? 아니면 원한이 있는 건 나닐까? 저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시댁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차갑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탓이냐?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댁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제가 남편을 죽인 사람인 것처럼 차가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제 위치는 더욱 애매해졌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불길한 존재로 여겼고 친정에서는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과부들은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불행한 삶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아가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남편의 죽음에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편지 한 통이 제 방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난 글을 봤소.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대로 시댁에 갇혔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시집을 갔으면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너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정은 이미 저를 떠나보냈고 시댁에서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과부라도 조신하게 집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 명예.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언제나 가문의 체면뿐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없어진 자리에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어요.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 했고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늦게 앉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여자가 운이 없으면 남자도 덩달아 운이 나빠지는 법이다. 그런 말을 매일 듣고 살았어요. 하인들도 저를 불길한 존재로 여겼어요. 처음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조차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결국 익숙해지는 법이니까요.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 7회가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도 제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아이도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서로 부부답게 지낸 적이 없었으니 아이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것조차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더라면 이 집안의 운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무엇을 해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먼 친척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조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처음 보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었겠구나. 네, 사촌 형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척은 저를 유난히 신경 쓰는 듯 했고 시댁에서도 그를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하녀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친척 어른이 저분을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더라. 그래도 될까? 형님께서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데? 몰라.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삶을 바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날은 시집 온 후 처음으로 장에 나가는 날이었어요. 물론 신나서 나간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심부름이었죠.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야 했어요. 원래는 하녀가 가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저를 내보냈어요. 과부가 방 안에만 있으면 좋을 게 없다. 밖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운이 나쁜 사람인지 느끼게 될 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한양의 장터는 오랜만이라 그런지 낯설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채소며 쌀이며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느 작은 가게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어요. 저도 무심코 그쪽을 보게 됐어요. 한 남자가 가게 주인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내가 30냥을 줄 테니 그 개를 팔게. 개는 팔아도 그릇은 안 팔아. 저는 순간 이상하게 느꼈어요. 개를 사겠다는 사람이 그릇까지 가지려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의 손길이 자꾸 그릇을 향하는 걸 보니 그 개보다는 그릇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그릇,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건 고려청자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오래된 그릇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려서 아버지의 서재에서 고려시대 유물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릇은 그냥 값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조정의 높은 분들도 갖고 싶어하는 귀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걸 저 남자는 사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개를 핑계 삼아 그릇까지 얻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개를 살 테니 그릇까지 주는 것이 어떻겠소? 안 돼. 이 그릇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판다니까. 그 남자는 포기할 기색이 없었어요. 가게 주인도 완강하게 버텼어요. 사람들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그릇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저를 보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단순히 싸움 구경을 하던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인데 그는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선우라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 며칠 후 장에서 들은 그 이상한 광경이 점점 희미해져 갈 무렵 갑자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가게 주인이 죽었다더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날 장에서 본 그 사람이에요. 고려청자 그릇을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호했던 그 가게 주인. 그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제멋대로 해석하며 수군거렸어요. 밤에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는데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 단순한 사고치고는 너무 갑작스러워. 아무래도 저주받은 물건이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건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었어요. 그릇, 내 것이 아니었어. 그건 배신당한 여인의 것이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오래된 그릇일 뿐인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지, 왜 이 말이 마치 저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 죽은 가게 주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마지막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릇은 왜 그 집에 있었던 걸까? 그 배신당한 여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 이야기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 선우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가게 주인이 죽은 후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괜히 밤이면 자꾸 창밖을 내다보게 되고 혼자 있을 때마다 등 뒤가 서늘했어요. 시댁에서는 아무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릇에 대한 이야기, 배신당한 여인의 이야기, 이 모든 게 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선우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와 처음 다시 마주친 건 한양의 어느 서책방이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 앞에서 선우가 책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또 만나네요. 우연일 뿐이죠. 그럼 이번에도 우연인가요? 그가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가게 안을 가리켰어요. 그제야 저는 안에 있던 책장이 쓰러져 있고
바닥에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걸 보았어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책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이 책이 땅에 떨어진 순간 마치 무언가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요? 이야기의 조각이 연결되는 느낌.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선우와 마주칠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가 일부러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장에서, 또 어느 날은 한양의 다리 위에서 그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고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오랜만에 한적한 정자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은 가을바람이 불던 10월의 끝자락이었어요. 연나, 혹시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소? 저는 피식 웃었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내겐 갈 곳이 없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를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간다면 믿겠소?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감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감정 아닐까? 저는 과부였고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엮이는 게 옳은 걸까?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말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믿어도 좋소. 난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요. 그날 이후 저는 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한양의 가을밤은 유난히 쓸쓸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 소리와 함께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너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저를 쏘아보는 그 눈빛이 소름 끼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그릇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건 내 딸의 것이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딸이요? 그래, 내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내 딸. 너는 몰랐겠지. 그 애도 너처럼 이 집에 갇혀 살았다는 걸.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가씨, 계셨나요? 있었다. 내 친딸이. 하지만 내 남편 지호가 그 애를 죽였다. 그리고 그 애가 쓰던 그릇이 바로 이것이다. 깨진 그릇 조각이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는 뜻인가? 지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지호가 죽은 것도 그건 복수였다. 시어머니는 기괴하게 웃었어요. 그 애의 원혼이 이 집을 떠나지 못했다. 그 애의 한이 너에게도 닿게 될 거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깨진 그릇 조각이 섬뜩하게 빛났어요. 내 차례다. 연나야. 저는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저는 방문을 밀치고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렸어요. 도망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순간 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골목을 뛰었어요. 머릿속은 엉망이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마을 어귀로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우였어요. 왔군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떠납시다. 어디로요? 어디든. 이곳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는 밤길을 달렸어요.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드러한 채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그녀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넌 조선에서 도망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